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반가운 손님을 물어오던 시절, 깊은 상월짝이 맑은 물이 흐르는 마을에 기와집 한 채가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기와집은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볼 만큼 크고 번듯하였으나 그 위세가 사람을 주눅들게 하기보다는 넉넉한 품으로 마을을 감싸 안는 듯하여 누구나 그 앞을 지날 때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습니다. 집 뒤로는 사철 푸른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앞으로는 맑은 가을이 흘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젖줄이 되어 주었으니 풍수지리를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참으로 명당이라 할 만한 곳에 터를 잡은 집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최씨성을 가진 노마님으로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집안을 일으켜 세운 여장부이자 덕망 높은 어른이었습니다. 최노마님은 비록 몸집은 작고 세월의 무게로 허리가 약간 굽었으나 눈빛만은 맑고 깊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곳간을 채우는 일만큼이나 마을 사람들의 배고픔을 살피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 흉년이 들 때면 곳간 문을 활짝 열어 죽을 쑤어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기와집을 가리켜 단순히 부잣집이라 부르지 않고 덕이 쌓인 집이라 칭송하며 최노마님이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에 나타나기만 해도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노마님의 곁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르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연화라고 불리었으며 꽃처럼 고운 얼굴보다 더 고운 마음씨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하늘처럼 모시는 것으로 유명하여 마을의 모든 며느리들이 본받아야 할 표상으로 여겨주곤 했습니다. 연화는 매일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가 세수할 따뜻한 물을 대령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으나 발걸음은 사뿐하여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인 최노마님 역시 며느리를 친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여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며느리의 입에 먼저 넣어주려 하고 힘든 일은 아랫사람들을 시키라며 며느리의 거친 손을 어루만져 주곤 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고 밤이면 안방에 마주 앉아 다듬이질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이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그림자가 되어 비치곤 했습니다. 남편이 장사를 하러 한양으로 떠난 지 수년이 흘렀지만 며느리 연화는 시어머니를 남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의지하며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까치밥으로 남겨둔 붉은 감 몇 개만이 달랑거리며 스산한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지나자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매서워져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최노마님 댁의 마당에도 김장을 준비하기 위해 쌓아둔 배추와 무가 산더미처럼 놓여 있었고 하인들은 겨우내 뗄 장작을 패느라 도끼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겨울옷을 짓기 위해 목화솜을 두툼하게 넣은 비단 옷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문득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마을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것이 예사롭지 않아 연화는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마을 이장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숨이 턱에 닿도록 헐떡이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양으로 장사를 떠났던 최노마님의 외동아들, 즉 연화의 남편인 철수가 큰돈을 벌어 금이 환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집 안팎으로 퍼져나갔고 안방에 앉아있던 최노마님도 버선발로 마루까지 뛰어나와 그 말이 사실인지를 되물었습니다. 몇 해 동안 소식 한 장 없던 아들이 돌아온다는 말에 노마님의 눈시울은 금세 붉어졌고
연화 역시 놀라움과 반가움에 가슴이 콩닥거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주인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부산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마을 입구에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정갈에 최 노마님과 연화는 서둘러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곧간 문이 활짝 열리고 가장 좋은 쌀을 꺼내 밥을 안치고 씨암탉을 잡아 솥에 넣는 등 부엌은 잔칫집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연화는 장독대로 달려가 가장 잘 익은 김장김치와 젓갈을 꺼내오고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귀한 술을 병에 담으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떠날 때는 무명옷 한 벌만 걸치고 나갔던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혹여 고생하여 얼굴이 상하지는 않았을지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이었습니다. 최 노마님은 조상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으로 가서 향을 피우고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 조상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구분 등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며 마치 집안의 경사를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해질 역이 되자 멀리서 풍악소리와 함께 긴 행렬이 마을 길을 따라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길가로 나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행렬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행렬의 선두에는 비단 옷을 입고 말을 탄 건장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는 분명 최노마님의 아들 철수였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은 더욱 듬직해졌고 콧수염을 기른 모습에서는 대상인의 풍모가 느껴졌습니다. 말 뒤로는 술에 실린 비단과 곡식 그리고 여러 가지 징귀한 물건들이 줄을 지어 따라오고 있어 그가 한양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최 노마님과 연화는 대문 앞까지 마중을 나가 벅찬 가슴을 안고 그 행렬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말에서 내린 철수는 곧장 어머니에게 달려와 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부려자 철수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강건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굵고 힘찼지만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묻어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최 노마님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거친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고 눈물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연화도 남편의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무사히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철수는 아내인 연화에게도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부인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이 많았소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까지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행복한 재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순간은 철수에 뒤따라오던 가마 하나가 멈춰 서면서 묘한 기류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 문이 열리고 한눈에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차림새의 여인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짙은 화장에 형형색색의 비단 옷을 겹쳐 입고 머리에는 값비싼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입는 수수한 무명옷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눈매가 매섭고 입가에 띈 미소가 차갑게 느껴지는 여인이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그 여인을 가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부인, 이쪽은 제가 한양에서 장사를 크게 벌일 때 많은 도움을 준 조씨 부인입니다. 제 사업을 도와주는 동업자이자 앞으로 우리 집안의 살림을 도와줄 귀한 분입니다. 최노마님은 낯선 여인의 등장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아들이 데려온 귀한 손님이라 하니 예의를 갖추어 맞이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누추하지만 어서 들어오시지요. 노마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여인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노마님에게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했지만 그 태도에는 공손함보다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노마님. 아드님을 도와 큰돈을 벌게 해준 사람이니 저를 식구처럼 편하게 대해 주십시오.
여인의 말투는 상냥한 듯했으나 뼈가 있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져 옴을 느꼈지만 남편의 체면을 생각하여 애써 미소를 지으며 여인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밤 최 노마님 댁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돼지를 잡고 술독을 비우며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마시는 흥겨운 자리였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철수와 마을 어른들이 모여 한양의 이야기를 듣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 몰랐고, 안채 부엌에서는 며느리 연화와 하인들이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연화는 부엌 구석에서 땀을 훔치며 안방 윗목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조씨 부인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조씨 부인은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 된 양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리며 술상을 봐오라고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불편했지만 남편이 데려온 손님이라 감히 불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면서 철수의 태도 또한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나 아내의 말보다는 조씨 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가 농담을 던질 때마다 크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씨 부인의 화려한 옷차림과 거침없는 말투를 신기해하며 칭송하자 철수는 더욱 우쭐해져서 그녀를 지켜쓰기에 바빴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한양에서 빈털터리가 되었을 겁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자 우리 가문의 복덩이입니다. 철수의 그 말에 최 노마님은 숟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기쁘기는 했으나 낯선 여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듯한 아들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노마님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집안에는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잔치 뒷정리를 하느라 녹초가 된 연화가 부엌 정리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안방 문 안쪽에서 도란도란 들리는 웃음소리가 그녀의 발길을 멈춰 세웠습니다. 남편 철수와 조씨 부인이 마주 앉아 다과상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부부인 자신과 남편이 회포를 풀어야 할 첫날 밤이건만 남편은 아내를 찾지 않고 손님방이 아닌 안방을 조씨 부인에게 내어준 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문고리를 잡은 손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조씨 부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으리 이 시골집은 너무 낡고 구식이라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서울식으로 싹 고쳐서 살기 좋게 만들어 드릴 테니 저만 믿으세요. 철수는 그 말에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당신 안목이야 한양 장안이 다 아는 사실인데 내 어찌 당신 뜻을 거스르겠소.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화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낯선 여인에게 맡기다니. 그것은 곧 시어머니인 최 노마님과 며느리인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참으며 조용히 발길을 돌려 건넌방으로 향했습니다. 건넌방에는 최 노마님이 잠들지 못한 채 촛불 아래서 묵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자 노마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가장 먼저 일어나 집안을 살폈을 연화보다 더 일찍 일어난 조씨 부인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훈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안의 규율을 새로 정하겠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내쫓을 테니 그리 알아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하인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노마님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조씨 부인은 표정을 싹 바꾸며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님 푹 주무셨어요. 이제 아드님도 성공해서 돌아왔으니 어머님은 뒷방에서 편히 쉬셔야지요. 골치 아픈 집안일은 제가 젊은 기운으로 싹 정리하겠습니다. 말은 효도하겠다는 듯 들렸으나 그 속에는 이제 살림권은 내가 쥐겠다는 선전포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노마님은 조씨 부인의 당돌함에 기가 찼지만 오랜 세월 산전수전을 겪은 어른답게 내색하지 않고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의욕이 넘치는 것은 좋으나 이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법도가 있는 법이다. 천천히 익히도록 하여라. 그러나 조씨 부인은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법도라니요. 그런 낡은 관습 때문에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언제까지 구닥다리 방식을 고집하시렵니까?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거침이 없었고 곁에 있던 철수마저 어머니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그냥 뒷전에서 구경이나 하십시오. 라며 거들었습니다. 아들의 변해버린 태도에 최노마님은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씨 부인은 본격적으로 집안 곳곳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애지중지 관리하던 장독대를 헤집어 놓으며 이런 짠지들은 촌스러워서 못 먹겠다고 타박을 주는가 하면 부엌 살림살이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꾸어 놓아 며느리가 일하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하려 하면 무식한 시골 여자가 뭘 안다고 끼어드느냐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철수는 그런 조씨 부인의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이 세련되고 옳은 것이라며 맹목적으로 두둔했습니다. 집안의 평화롭던 공기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긴장과 갈등이 팽팽하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최노마님의 방에 있던 자개장과 귀한 병풍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어머님 방은 너무 넓어서 외풍이 심하니 따뜻한 뒷방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방은 아드님이 사업상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써야 하니까요. 그것은 명백히 시어머니를 안방에서 몰아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연화가 놀라서 달려와 어찌 감히 어머님의 방을 옮기려 하십니까? 이곳은 아버님과의 추억이 서린 곳입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조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들어온 철수가 상황을 보고는 오히려 연화를 나무랐습니다. 부인은 왜 사사건건 시비를 거어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따뜻한 방으로 모시겠다는데 그게 무슨 불효란 말이오. 아들의 호통에 연화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최노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발로 감아. 아들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겠지. 노마님은 며느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지켜온 안방을 내어주고 집 뒤편에 있는 작고 허름한 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은 햇볕이 잘 들지 않아 낮에도 어둑하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짐을 챙겨 들고 뒤따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최노마님이 아니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옛말처럼 조씨 부인은 야금야금 이 집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버림받은 것은 바로 이 집을 지켜온 어머니였습니다. 밤이 되자 뒷방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연화는 몰래 아궁이에 불을 더 지피려 했지만 조씨 부인이 땔감을 아껴야 한다며 곧간 열쇠를 채워버린 탓에 장작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있던 이불을 가져와 시어머니의 호팁을 위에 덮어드리며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못난 며느리를 용서하세요. 제가 힘이 없어 어머님을 이런 곳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연화의 흐느낌의 최노마님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집이 차가운 것은 견딜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이 더 무서운 법이다.
나는 괜찮으니 너나 몸 조심하거라. 노마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살아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뒷방의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 바람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안채에서는 조씨 부인과 철수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고 그 소리는 추위보다 더 시리게 노마님과 연화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소외당하고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어버린 최노마님.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해야 하는 며느리 연화. 이 기와집에 들이닥친 먹구름은 이제 막 비를 뿌리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두 여인은 탐욕스러운 조씨 부인의 계략과 변해버린 아들의 냉대 속에서 무사히 집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깊어가는 겨울밤 차가운 달빛만이 뒷방 마루 끝에 처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옛적에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매서운 겨울바람인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니 최노마님이 기거하는 뒷방은 마치 얼음 창고와도 같았습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음지인데다 낡은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막을 길이 없어 방 안에 놓인 물그릇의 물이 꽁꽁 얼어붙을 지경이었습니다. 반면 조씨 부인이 차지한 안방 아랫목은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절절 끓어 한겨울에도 얇은 못이 적삼을 입고 부채질을 해야 할 만큼 훈훈했습니다. 집안의 온기마저 주인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인지 따뜻한 기운은 모두 안채로 몰리고 차가운 냉기만이 뒷방으로 스며들어 노마님의 구분 등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 탓이 아니라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전기 메말라가는 집안의 형국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이제 노골적으로 곳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집안의 모든 물건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야 더 큰 부자가 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하인들에게 지급되던 식사량을 줄이고 노마님 방에 들어가는 땔감마저 아깝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뒷방 늙은이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는데 무슨 장작이 그리 많이 든단 말이냐. 적당히 냉기만 가시게 하거라. 그녀의 지시는 서리빨 같았고 하인들은 불호령이 떨어질까 두려워 감히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마님의 방 아궁이에는 하루에 겨우 나무 한두 토막만이 던져질 뿐이어서 바닥은 차갑게 식어 냉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서러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연화가 정성껏 차려 올리던 따뜻한 쌀밥과 고기 반찬은 온데간데 없고 조씨 부인이 하인들을 시켜보낸 밥상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식어버린 보리밥 한 덩이에 짠지 몇 조각, 그리고 국물보다 건더기가 더 적은 묽은 시래기국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아 노마님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밥상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연화가 이를 보고 기가 막혀 부엌으로 달려가 따지려 했으나 조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나이든 노인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법이다. 다 어머님 건강을 생각해서 소박하게 차린 것이니 유난 떨지 말거라. 최노마님은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행여나 조씨 부인과 부딪혀 해를 입을까 염려되어 들어오는 밥상을 불평 없이 받았습니다. 어미야, 나는 괜찮다. 입맛이 없던 채 잘 되었구나. 늙은이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느냐. 노마님은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떨리는 손으로 국을 떠넣으면서도 며느리 앞에서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화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한평생 집안을 위해 헌신한 시어머니가 말년에 자신의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남편이 원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조씨 부인의 눈을 피해 밤마다 몰래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녀는 부엌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아궁이 깊은 곳에 남아있는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는
깨끗한 물을 솥에 붓고 밥을 눌려 구수한 숭늉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면 얼어붙은 몸을 조금이나마 녹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작하고 매끄러운 돌멩이 하나를 불 속에 넣어 뜨겁게 달군 뒤 헌 수건으로 겹겹이 감싸 품에 안고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이불 속을 데워줄 그녀만의 돌난로였습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야심한 시각 연화는 뒷방 문을 소리 없이 열고 들어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노마님은 추위를 견디느라 웅크리고 누워 얕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불을 들추고 뜨거운 돌을 발치에 넣어드리자 노마님은 그 온기에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가, 이 밤에 안 자고 또 왔느냐? 들키면 어쩌려고 이러느냐? 노마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손을 잡아끄는 손길에는 고마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져온 숭늉을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거라도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제가 내일은 어떻게든 장작을 더 구해오겠습니다. 두 여인은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났는지 모르겠다. 네 서방이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귀신에 홀린 듯하여 참으로 걱정이구나. 최 노마님은 자신의 처지보다 변해버린 아들이 나중에 받을 천벌을 더 걱정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주무르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서방님도 곧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비록 현실은 암담했지만 며느리의 효심과 시어머니의 인내는 얼어붙은 뒷방을 지키는 유일한 불씨였습니다. 한편 마을 우물가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안다는 아낙네들의 입방에 최 노마님 댁 이야기가 빠질 리 없었습니다. 자네 그거 들었나? 최 부자네 안주인이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었다더군. 새로 들어온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래. 물동이를 이고 온 안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옆에서 빨래를 하던 다른 안악이 방망이질을 멈추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뿐인가 며칠 전에 내가 그 집 담장 너머를 봤는데 노마님 방 굴뚝에서는 연기도 안 나더라고. 세상에 이 엄동설 안에 불도 안 떼준다는 게 말이 되나 천벌을 받을 일이지.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급기야 마을 사랑방에 모인 남자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철수가 한양 가서 돈은 벌어왔는지 몰라도 사람 됨됨이는 다 버리고 온 모양이야. 조강지철을 박대하고 어머니를 홀대하다니 이게 짐승이지 사람인가.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최 노마님 댁의 변고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전에는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나누어 주던 덕망 높은 집안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은 더욱 컸습니다. 사람들은 철수가 지나가면 뒤에서 수근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지만 정작 철수는 귀를 막고 눈을 감은 듯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소문을 듣다 못한 마을의 최고 어른인 촌장 영감이 나섰습니다. 그는 최 노마님의 남편과 호영호재하던 사이로 철수가 코 흘리게 시절부터 그 집안을 지켜봐온 산증인이었습니다. 촌장 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근엄한 표정으로 최 노마님 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자 그는 마당으로 들어서며 헛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주인이 있는가? 내 잠시 할 말이 있어 들렀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마루에서 놀고 있던 조씨 부인조차 움찔하며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철수는 촌장 어른의 방문에 놀라 황급히 벗은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촌장 어른께서 어인일로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미리 기별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철수는 애써 웃으며 촌장 영감을 사랑방으로 모시려 했으나 촌장 영감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안채에서는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반면 뒷방 쪽은 쥐 죽은 듯 고요하고 냉기만 흐르는 것을 확인한 촌장 영감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철수를 똑바로 노려보며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잔 집안 꼴이 이게 뭔가 뿌리가 썩어가는데 잎사귀만 화려하게 치장한다고 나무가 살 것 같은가. 자네 어미가 어떤 분인데 저리 홀대를 한단 말인가. 촌장 영감의 호통에 철수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홀대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어머니는 연로하셔서 조용한 곳에서 쉬시게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집안 살림은 새로운 사람이 잘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철수는 억울하다는 듯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촌장 영감은 지팡이로 땅을 쿵하고 내리찍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게다 온 마을에 자네 불효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네. 여우에게 홀려 간을 빼주는 줄도 모른다더니 자네가 딱 그 짝이 아닌가. 정신 차리게 자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잊지 말게나. 촌장 영감의 말은 뼈아픈 충고였으나 이미 조씨 부인의 달콤한 말에 눈과 귀가 멀어버린 철수에게는 그저 늙은이의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철수는 입을 삐죽이며 속으로 남의 집안일에 왜 이리 참견인가 하며 불쾌해했습니다. 촌장 영감이 돌아간 뒤 철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조씨 부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을 늙은이들이 할 일이 없으니 별걸 다 가지고 트집이요. 내가 내 돈으로 내 집 식구들 건사하겠다는데 왜들 난리인지 모르겠소. 그러자 조씨 부인은 교태를 부리며 철수의 화를 부채질했습니다. 어머 나으리, 그 촌장 영감이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며느리가 밖으로 돌아다니며 헛소문을 퍼뜨린 게 분명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집안 사정을 밖에서 어찌 그리 잘 알겠어요. 그녀는 교묘하게 화살을 연화에게 돌려 철수와 며느리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연화를 불러 크게 나무랐습니다. 부인은 도대체 집구석에서 뭘 하길래 밖에서 그런 망측한 소문이 돌게 하오. 입단속 하나 제대로 못해서 집안 망신을 시키다니 참으로 실망이오. 연화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시어머니를 위해 꾹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그녀가 변명하지 않고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자 철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방 밖에서 이 소리를 엿듣고 있던 조씨 부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제 며느리만 내쫓으면 이 집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겨울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뒷방의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최 노마님은 밤마다 쿨럭거리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얇은 벽을 넘어 연화의 잠을 깨웠습니다. 약을 지어드리고 싶어도 돈 한 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처지가 된 연화는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소리 죽여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는 촌장 영감의 경고는 무시되었고 다가올 더 큰 재앙의 그림자가 서서히 기와집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조씨 부인의 계략은 이제 며느리 연화를 집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무서운 음모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을 쓸던 하인이 빗자루를 놓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방 장지문이 찢어질 듯 열리며 조씨 부인이 뛰쳐나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텅 빈 보석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둑이야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 내 귀한 폐물이 몽땅 사라졌어. 그녀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깨뜨렸고 잠이 덜 깬 철수와 하인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씨 부인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악을 쓰며 마치 범인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도끼 어린 눈으로 연화가 나오는 부엌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라 연화를 올가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덫의 시작이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밤새 내린 눈이 마당을 하얗게 뒤덮어 세상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는 듯했으나 최 노마님 댁의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눈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조씨 부인의 비명으로 시작된 도둑소동은 아침이 밝아오자 더욱 거세졌는데 그녀는 마루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금비녀, 내가 한양에서 어떻게 장만해 온 것인데 이 집구석에 도둑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녀의 악다구니는 담장을 넘어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만큼 요란스러웠습니다. 철수는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조씨 부인은 오히려 철수의 옷깃을 잡고 흔들며 범인을 잡아내라고 닥달했습니다. 철수는 곤란한 표정으로 하인들을 마당에 집합시켰고 죄 없는 하인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때 조씨 부인이 매서운 눈초리로 부엌에 서 있는 연화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를 조사해보세요. 어제부터 내 방을 기웃거리는 게 수상했어요. 시골뜨기가 내 비단 옷과 폐물을 보며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아세요. 그 말은 마치 연화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철수는 설마 하는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지만 조씨 부인의 기세에 눌려 참아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기가 막혀 입술을 깨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맹세코 형님의 방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항변에도 조씨 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철수를 부추겼습니다. 도둑이 제 입으로 훔쳤다고 하는 거 봤어요. 당장 저 여자의 방과 짐을 뒤져봐요. 분명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예요. 철수는 머뭇거렸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하인들에게 연화의 방을 수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은 안주인이나 다름없는 연화의 방을 뒤지는 것을 주저했으나 철수의 호통에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가 장롱과 이불을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결백했기에 당당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연화의 방 문턱에 꽂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방을 뒤지던 하인 하나가 난처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헝겊에 쌓인 작은 보따리였는데 조씨 부인이 달려들어 낚아채든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쌀 한 되와 말린 고기 몇 점, 그리고 엽전 몇 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록 조씨 부인이 잃어버렸다는 금비녀는 아니었으나 조씨 부인은 이것을 빌미로 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집안 곳간 열쇠는 내가 쥐고 있는데 몰래 쌀과 고기를 빼돌렸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더니 이 쌀을 훔친 손으로 내 비녀도 훔친 게 틀림없어요. 그녀는 승리라도 한 듯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사실 그 쌀과 고기는 연화가 굶고 계신 시어머니를 위해 몰래 모아둔 것이었으나 차마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굶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어 연화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말한다면 남편 철수가 불효자라는 것을 만천에 알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자 철수는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인, 정말 당신이 곳간에 손을 댔소. 우리 집안 살림이 그리 넉넉지 않거늘 어찌 주인의 허락도 없이 물건을 빼돌린단 말이오. 철수의 말은 비수가 되어 연화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조씨 부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으리 들으셨죠? 이 여자가 친정으로 물건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 비녀도 훔쳐서 팔아먹었겠죠. 이런 도둑과 한 집에 살 수는 없어요. 그녀는 악어의 눈물까지 흘리며 철수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철수는 혼란스러워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고 결국 연화에게 근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분간 안채 출입을 금하고 부엌일만 하시오.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내 눈에 띄지 않도록 하시오. 연화는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졌지만 남편의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엌으로 돌아갔고 조씨 부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소란을 뒷방의 얇은 벽 너머로 듣고 있던 최 노마님은 가슴을 치며 통탄했습니다. 며느리가 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먹이기 위해 아껴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노마님은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나가 며느리의 결백을 밝히고 싶었지만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 냉방에서 지낸 탓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려다 현기증을 느끼며 다시 자리에 누운 노마님은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죄다. 늙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착한 며느리를 죄인으로 만드는구나. 노마님의 깊은 주름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지섣달 긴 밤이 찾아오자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탁해졌습니다. 조씨 부인은 이제 거리낌 없이 집안의 주도권을 휘두르며 연화를 하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연화는 추운 부엌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시어머니에게 드릴 미음 한 그릇을 끓이기 위해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하인들을 감시하여 쌀 한 톨도 허투루 나가지 않게 단속했고 노마님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맹물 한 사발이 전부일 때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옷을 찢어 버선 속에 넣어 시어머니의 발을 감싸들이며 어머님, 조금만 더 견디세요. 제가 꼭 방법을 찾겠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내들이 나타나 최 노마님 댁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장사꾼의 냄새가 나는 자들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철수가 없을 때 그들을 은밀히 안방으로 불러들여 무언가를 속닥거렸습니다. 연화는 마당을 쓸다가 열린 문틈으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문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집터와 문전옥답을 합치면 한양의 기와집 2채 값은 좋게 나옵니다. 지금 시세가 좋을 때 파시는 게 이득입니다. 그것은 바로 집과 땅을 팔아치우려는 흥정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문서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그래도 시골 생활이 지루해서 한양으로 갈까 생각 중이었어요. 남편만 설득하면 되는데 그건 식은 죽 먹기죠. 다만 뒷방의 늙은이가 문제인데 그녀는 말을 흐리며 묘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연화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터전을 팔아버리다니 그것은 집안의 뿌리를 뽑는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를 짐짝 취급하며 내다버리려는 듯한 뉘앙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연화는 이 사실을 철수에게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철수가 돌아오자 연화는 용기를 내어 사랑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철수는 술에 거나하게 취해 있었는데 연화가 들어오자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근신하라고 했거늘 어찌 함부로 내 방에 들어오느냐. 연화는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낯선 거강군들이 안채를 드나들며 집과 땅을 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상님이 물려주신 이 터전을 파는 것만은 막아주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철수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다니 그게 무슨 헛소리냐.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집을 팔 수 없다. 그때 조씨 부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표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저 여자가 또 이간질을 하네요. 제가 언제 집을 판다고 했어요. 단지 한양의 시세를 알아보고 우리 재산을 불릴 방법을 의논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철수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저 여자는 제가 나으리의 재산을 불려드리는 게 배 아파서 저러는 거예요. 무식한 여자가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참견인가요? 철수는 조씨 부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를 타박했습니다. 들었느냐?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일이다.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니 썩 물러가라. 연화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미 조씨 부인의 치마폭에 쌓인 철수에게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쫓겨나듯 사랑방을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별 하나 보이지 않는 것이 꼭 자신의 처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집이 팔리면 시어머니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촌장 어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안의 힘만으로는 이 사태를 막을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조씨 부인은 연화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촌장을 찾아갈 것을 미리 짐작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하인들을 시켜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오늘부터 집안의 기강을 잡기 위해 아무도 대문 밖을 나갈 수 없다. 엄따 며느리도 예외는 아니다. 그녀는 연화를 부엌 옆에 있는 작은 창고에 가두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네가 밖으로 나가 헛소문을 퍼뜨릴까봐 그러는 거니 얌전히 반성하고 있어라. 연화는 어두컴컴한 창고에 갇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창고 바닥에서 올라와 그녀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한편 조씨 부인은 철수를 불러 앉혀놓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사실 어머님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요즘 들어 헛소리를 하시고 사람도 못 알아보시는 게 치매가 온 것 같아요. 철수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치매라니 어머니가 그럴 리가. 조씨 부인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거짓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제가 며칠 지켜봤는데 벽을 보고 혼잣말을 하시고 저를 도둑이라며 욕하시더라고요. 더 심해지기 전에 공기 좋은 요양처로 모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집은 어차피 관리가 힘드니 처분하고 우리도 한양으로 가서 어머님 치료비를 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철수는 어머니가 치매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뒷방으로 가보려 했으나 조씨 부인이 막아섰습니다. 지금 가시면 놀라서 발작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의원에게 보일 테니 저만 믿으세요. 철수는 우유부단하게 망설이다가 결국 아내의 말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니 어쩔 수 없구려. 이로써 집안의 운명은 조씨 부인의 소나귀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곧바로 거강군을 불러 계약을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창고에 갇힌 연화는 좁은 틈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창고벽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돌을 치우고 흙을 파내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벽 아래쪽에 낡은 나무 판자가 뜯겨나가고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 구멍으로 쭈글쭈글한 손 하나가 쑥 들어왔는데 그 손에는 주먹밥 한 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최 노마님의 손이었습니다. 노마님은 밤새 숟가락으로 뒷방 벽에 흙을 긁어내어 창고와 맞닿은 벽에 작은 구멍을 뚫은 것이었습니다. 아가 살아 있느냐, 내 이 밥을 주려고 왔다. 노마님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님 몸도 성치 않으신데 어찌 이런... 노마님은 구멍 너머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다 들었다. 저 요물이 집을 팔아치우고 우리를 내쫓으려 한다는 것을. 내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호랑이도 제 새끼를 물어가면 가만히 있지 않는 법이다. 노마님은 며느리가 갇혀있는 동안 뒷방에서 죽은 듯이 지내며 힘을 비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노마님은 며느리에게 귓속말로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이 바로 내 시아버지 제삿날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너는 그때까지 기운을 차리고 있거라. 내가 문을 열어줄 터이니 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증인이 되어야 한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비장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죽어가는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가문의 위기 앞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주먹밥을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반드시 집안을 지키겠습니다. 드디어 제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제사 준비를 지휘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며느리를 완전히 배제시킨 채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임을 공포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차일이 쳐지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 분위기는 경건하기보다는 어딘가 들떠있고 산만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화려한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창고 쪽을 흘깃보며 저녀는 제사가 끝날 때까지 가둬두고 내일 날이 밝으면 쫓아내야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조씨 부인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간 이 집안을 지켜온 최노마님의 저력이었습니다. 노마님은 뒷방 깊숙한 곳 낡은 장롱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집안의 진짜 땅 문서와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훔쳐간 줄 알았던 폐물 중 가장 중요한 옷가락지도 노마님의 품속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노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빗고 며느리가 지어주었던 낡지만 깨끗한 무명곳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을 지키려는 가장의 눈빛이었습니다. 해질 역이 되자 친척들과 마을 어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방과 마루는 손님들로 가득 찼고 철수는 상주로서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안방마님 행세를 하며 거드름을 피웠고 사람들은 며느리 연화가 보이지 않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째 큰 며느리가 안 보이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사람들의 의문이 커져갈 무렵 조씨 부인이 나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며느리가 부정을 저질러 근신 중입니다. 집안 물건에 손을 대고 시어머니를 학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제사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착하기로 소문난 연화가 그럴 리 없다며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조씨 부인의 기세가 워낙 등등하여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제사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뒷방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팡이를 짚은 최노마님이 천천히 하지만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창고문을 부수고 나온 연화가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죽은 듯 조용하던 뒷방 노인과 갇혀있던 며느리의 등장은 마치 귀신이 살아 돌아온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최노마님은 창백하지만 서슬퍼런 얼굴로 조씨 부인을 노려보며 마루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내 제사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명징하던지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씨 부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고 철수는 입을 벌린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감춰졌던 모든 진실이 폭풍처럼 몰아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먼 옛날 한 마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사상 위에 올려진 낡은 보자기 하나가 마치 천둥소리처럼 좌중을 울리니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최노마님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노마님의 굽은 등은 어느새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그 눈빛은 가을 서리처럼 매서워 조씨 부인의 오만함을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노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에 매듭을 풀었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진짜 땅 문서와 족보, 그리고 며느리 연화가 훔쳤다고 누명을 썼던 옷가락지와 폐물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조씨 부인이 몰래 빼돌려 자신의 짐 보따리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들이었으나 노마님이 쥐도 새도 모르게 찾아내어 증거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조상님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냐. 네가 이 집안의 재물을 탐하여 나를 뒷방 늙은이로 몰아내고 죄 없는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 쫓아내려 한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노마님의 호통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담장 너머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도끼를 품고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드디어 노망이 났나 봅니다. 저건 다 헛것이고 저 물건들은 제가 보관해달라고 맡긴 겁니다. 며느리와 짜고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발악하며 철수의 팔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나으리 저를 믿으셔야죠. 제가 이 집을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철수도 예전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내놓은 폐물 중 자신이 돌아올 때 아내 연화에게 선물하려 했던 귀한 놀이개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놀이개는 조씨 부인이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쳤던 바로 그 물건이 아니라 조씨 부인이 탐을 내어 자신이 갖겠다고 떼를 쓰다 거절당한 물건이었습니다. 철수는 조씨 부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이 놀이개가 왜 당신 짐 속에 있었던 거요? 이건 내가 아내에게 주려고 따로 보관해둔 것이었는데 당신이 훔친 게 아니라면 설명해 보시오. 철수의 눈에 처음으로 의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흙투성이가 된 며느리 연화가 앞으로 나서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며칠 동안 창고에 갇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가 저를 가두고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보낸 뒤 이 집을 팔아치우려 했습니다. 어제 온 거강군들의 이야기를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연화의 처참한 몰골은 그녀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어 퀭한 눈과 상처투성인 손을 본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며느리 꼴 좀 봐. 정말 가뒀나 보네. 독하다 독해. 어떻게 사람을 짐승처럼 가두나. 비난의 화살이 조씨 부인에게 쏟아졌습니다. 조씨 부인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짐짓 억울한 척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더니 내가 이 집안을 일으키려고 애쓴 공은 모르고 다들 나만 잡네. 내가 집을 팔려고 한 건 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어.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그녀가 집을 팔려 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멍하니 서 있다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어머니와 아내가 겪었을 고초가 뼈저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을의 촌장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마루 위로 올라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직도 사리 분별이 안 되는가? 자네 어미가 목숨을 걸고 증거를 가져왔고 자네 처가 저리 참혹한 꼴을 하고 있는데도 저 요물의 혓바닥에 놀아날 셈인가? 촌장 영감의 일갈에 철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쥐고 조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인연 내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다니 내 너를 믿은 것이 천추의 한이다. 철수의 고함 소리에 조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움츠러들었습니다. 철수는 하인들에게 호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라. 그리고 이 여자가 가져온 모든 짐을 마당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동안 조씨 부인의 서슬에 눌려기를 펴지 못했던 하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내 나으리 분부 받들겠습니다. 하인들은 조씨 부인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고 그녀는 발버둥을 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놈들 놓고 말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없으면 너희 다 굶어 죽어. 그러나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진보따리들이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지자 그 안에서 마을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할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안 곳간에서 훔쳐낸 비단과 곡식뿐만 아니라 이웃집에서 사라졌던 물건들까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한양에서 온 사업가가 아니라 여러 마을을 돌며 부잣집 아들들을 홀려 재산을 가로채는 전문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돌을 던졌고 저런 나쁜 년은 관에 넘겨야 한다 며 분노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성난 군중에 쫓겨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을 밖으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나쁜 기운이 빠져나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제사상은 엉망이 되었고 마당은 난장판이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철수는 마루에서 내려와 마당 한복판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가 있는 쪽을 향해 머리를 땅에 박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우에게 홀려 부모와 처자식도 몰라본 등신 같은 놈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의 울음소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회한의 통곡이었습니다. 최 노마님은 지팡이에 의지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일어나라. 네가 잘못한 것은 맞으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되었다. 조상님 제삿날에 이 무슨 추태냐. 어서 일어나 제사를 모셔야지. 노마님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그 속에는 자식을 향한 깊은 연민과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 역시 눈물을 닦으며 남편에게 다가와 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서방님,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잘하면 됩니다. 어서 씻고 제복을 갖춰 입으세요. 며느리의 넓은 아량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다시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마당을 정리하고 제사상을 다시 정갈하게 차렸습니다. 비록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늦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진심 어린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철수는 술잔을 올리며 조상님께 속죄의 절을 올렸고 그 뒤에서 최노마님과 연화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향연기가 피어올라 밤하늘로 흩어지니 마치 조상님들이 이 집안의 애군을 걷어가고 다시 복을 내려주는 듯했습니다. 참석한 마을 사람들도 모두 숙연한 마음으로 집안의 평화를 빌어주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자리가 되자 집안에는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따르며 자신의 불찰을 사과했고 사람들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다 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촌장 영감은 철수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 오늘 어머니와 부인이 아니었다면 자네는 패가 망신했을 걸세. 평생 두 여인을 업고 다녀도 모자랄 판이니 명심하게. 철수는 촌장 영감의 말씀을 뼈에 새기듯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짓으로 두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지 않겠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비로소 완전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삭막하고 차가운 고요가 아니라 따뜻하고 평온한 고요였습니다. 철수는 직접 장작을 패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안방뿐만 아니라 사랑방 그리고 오랫동안 냉골이었던 뒷방 아궁이까지 장작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철수는 자신의 지난 과오를 태워버리듯 땀을 흘렸습니다.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달빛 아래서 춤을 추며 이 집안에 다시 따뜻한 봄이 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따뜻한 밥상을 새로 차렸습니다. 조씨 부인이 주던 찬밥 덩어리가 아니라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고기국, 그리고 노마님이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들로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 쓰라렸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어머님, 이제 따뜻한 안방에서 편히 식사하세요.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연화가 쟁반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서자 최노마님은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그러나 언제나 자신의 자리였던 안방 아랫목에 앉아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방은 아들이 지핀 군불 덕분에 훈훈했습니다. 노마님, 철수, 그리고 연화. 세 사람은 둥근 밥상머리에 둘러 앉았습니다. 얼마 만에 가져보는 오붓한 가족 식사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드리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동안 못난 자식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마님은 숟가락을 들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밥이 보약이다. 다들 많이 먹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철수는 어머니와 아내 앞에 정조하고 앉았습니다. 제가 두 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참회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최노마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너는 이 집안의 기둥이니 네가 흔들리면 우리 모두가 쓰러진다. 앞으로는 중심을 잘 잡고 집안을 이끌어다오. 어머니의 용서에 철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리기 위해 이불을 폈습니다. 비단 이불의 촉감이 부드러웠고 방바닥의 온기가 등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푹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연화의 말에 노마님은 고개를 저으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너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건넌방 가서 편히 쉬거라. 그리고 내 서방도 마음고생이 심했을 테니 잘 다독여주고. 노마님은 끝까지 자식 걱정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최노마님 댁에 모든 등불이 꺼지고 사위가 고요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하나씩 켜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등불이었고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믿음의 등불이었습니다. 뒷방에서 안방으로 돌아온 노마님은 오랜만에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고 연화 역시 남편의 품에서 그동안의 서러움을 잊고 단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에 앉은 부엉이가 부엉부엉 하고 울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처량하게 들리지 않고 마치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최노마님 댁의 대문은 평소보다 더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을 쓰는 하인들의 빗자루 소리는 경쾌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열린 대문 사이로 보이는 평온한 풍경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야. 노마님이 계시니 저 집안은 끄떡없을 걸세. 사람들은 다시금 최노마님의 덕망과 며느리 연화의 효심을 칭송하며 악한 기운이 물러가고 복이 다시 찾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받은 마음들을 서로 보듬고 다시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노마님 댁 담장 아래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마당을 덮고 있던 하얀 눈이 녹아 스며든 자리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앙상했던 감나무 가지에도 물이 올라 연두색 잎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뒷방의 차가운 냉기를 몰아내듯 따스한 봄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쏟아져 내렸고 처마 밑에는 제비 부부가 돌아와 부지런히 집을 짓느라 지저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휘감고 있던 어두운 먹구름과 사악한 기운은 조씨 부인이 쫓겨남과 동시에 씻은 듯이 사라졌고 그 빈자리는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활기를 찾은 기와집을 보며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이 기지개를 켜는 것 같다며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철수는 지난날의 과오를 씻기 위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고 머리에 수건을 동여맨 채 하인들과 함께 마당을 쓸고 밭을 갈았습니다. 예전에는 손에 흙 묻히는 것을 꺼려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땀방울만이 집안을 지키는 거름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창고에 갇혀 고생했던 아내 연화가 힘든 일을 하려 하면 득달같이 달려와 도구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런 험한 일은 내게 맡기시오. 당신은 그저 어머니 곁에서 편안히 말벗이나 해드리면 도어. 철수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배려에 연화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곤 했습니다. 연화 또한 몸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예전의 지혜롭고 부지런한 며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조씨 부인이 어지럽혀 놓았던 집안 살림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곳간을 정리하여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장독대를 닦아 윤기를 내었으며 시어머니가 거처하던 뒷방은 깨끗이 청소하여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채로 꾸몄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은 예전의 정갈하고 품이 있는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특히 그녀는 시어머니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데 온 정성을 쏟았는데 산에 올라 귀한 약초를 캐오고 읍내에 나가 좋은 식재료를 구해서 정성껏 보양식을 끓여 올렸습니다. 연화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마치 집안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최노마님은 며느리의 극진한 봉양과 아들의 효도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굽었던 허리는 다시 꼿꼿해졌고 움푹 패였던 볼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마님은 이제 다시 안방마님의 자리에 앉아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너그럽고 온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며느리를 불러 곁에 앉히고는 며느리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이 고운 손이 나 때문에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구나. 내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노마님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면 연화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저는 어머님이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다시 잦아졌습니다. 조씨 부인이 있을 때는 무서워서 얼씬도 못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쑥개떡이나 나물 반찬을 들고 찾아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아이고 노마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습니까? 그래도 며느리 복이 있어 이렇게 다시 일어서시니 천만다행입니다. 동네 안악들의 수다소리에 안방은 다시 시끌벅적해졌고 최 노마님은 곳간을 열어 떡과 술을 대접하며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다 여러분이 염려해 주신 덕분이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비바람도 맞고 눈보라도 만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노마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철수는 장에 나가 꽃신 한 켤레와 고운 비단 옷감을 사왔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연화에게 선물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부인네 한양 갈 때 약속했던 선물을 이제야 주오. 그동안 못난 서방 만나 고생만 시켜 미안하오. 앞으로는 꽃길만 걷게 해주겠소. 연화는 남편이 건넨 꽃신을 받아들고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금은 보화보다
남편의 진심이 담긴 이 소박한 선물이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남편이 사온 비단으로 시어머니의 새 옷을 지으며 밤새도록 행복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계절은 봄을 지나 여름으로 향하고 있었고 마당의 텃밭에는 상추와 오이가지가 풍성하게 자라나 식탁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연화는 갓 따낸 채소로 싱싱한 겉절이를 담그고 철수는 가을개서 잡아온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온 가족이 평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가운데 세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올해 농사는 풍년이 들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어머니 모시고 단풍 구경이라도 다녀오시지요. 철수의 말에 노마님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의 평화는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이제 어머니의 말씀이라면 파트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정도로 순종적인 아들이 되었고 아내 연화를 집안의 가장 큰 어른처럼 존중했습니다. 연화 역시 남편을 탓하지 않고 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보다 더 깊이 의지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믿음의 끈이 연결되어 있어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다시는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더니 최 부자네가 딱 그 짝이다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유난히 달이 밝고 바람이 선선한 밤이었습니다. 최 노마님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며느리와 아들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모란꽃 향기가 감돌았고 촛불은 따스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마님은 장롱 깊은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노마님이 시집올 때 가져왔던 아주 귀한 자개함이었습니다. 철수와 연화는 영문을 몰라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노마님은 자개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쌍가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노마님이 평생을 끼고 다니며 아꼈던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반지였습니다. 최노마님은 연화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연화가 무릎걸음으로 다가가자 노마님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그 손가락에 쌍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시어머니가 내게 주셨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 집안의 안주인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너다. 연화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으나 노마님은 단단히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너무 과분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연화의 겸손한 사양에도 노마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집안이 풍비박산날 위기에서 나를 구하고 이 집을 지켜냈다. 너의 지혜와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 가문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이 반지는 네가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노마님의 말씀에 철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부인 어머니 말씀대로 하시오. 당신이야말로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오. 남편의 인정까지 받자 연화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옷가락지는 마치 그녀의 고귀한 성품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노마님은 며느리에게 다과상을 바우라고 일렀습니다. 술 대신 맑은 국화차를 우려내고 꿀에 재운 약과와 정갈한 과일을 깎아 상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은 찻잔을 기울이며 지나간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겨울의 기억조차 이제는 추억이 되어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창고 벽을 뚫고 주먹밥을 넣어주시던 어머님의 손길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연화의 말에 노마님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손톱이 다 빠지는 줄 알았다. 그래도 네가 살아있어 주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이야기가 무르익어가자 밤은 더욱 깊어졌고
창호지 문 밖에는 소쩍새가 구슬프게 울어대며 밤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최노마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지그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며느리의 얼굴은 고생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노마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꺼내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고 철수와 연화는 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최노마님은 며느리의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포개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무지하고 늙어 너를 고생시켰구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에게는 네가 최고의 며느리이자 딸이다. 내 평생 너를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잠시 숨을 고른 노마님은 눈에 고인 눈물을 삼키며 이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과도 같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그 짧은 한마디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회한과 고마움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화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 벅찬 감동만이 남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도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어머니와 아내를 한꺼번에 끌어안으며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웃던 세 사람은 어느새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앙금 하나까지 모두 털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노마님은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으니 그만 가서 쉬거라. 내일은 날이 좋으면 함께 나무를 캐러 가자꾸나. 연화는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내일 아침 일찍 따뜻한 진지를 지어 올리겠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연화와 철수가 절을 올리고 물러가자 노마님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 금세라도 잠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최노마님 댁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맑은 웃음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고 마당을 쓰는 철수 텃밭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노마님과 연화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온 마을이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서로 아끼고 위하는 가족을 둔 사람이야. 최노마님 댁 이야기는 오래오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가족의 소중함과 며느리의 효심을 일깨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 기와집의 기와는 이끼가 끼고 색이 바랬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노래하고 비가 오면 처마 끝에 빗방울이 춤을 추는 그곳에서 최노마님과 연화 그리고 철수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이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전해져 편안하고 달콤한 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림도 구름 이불을 덮고 잠이 드는 고요한 밤 이야기꾼은 여기서 물러갑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